김일성이가 중국인으로 살았거든요. 사실상 자기를 김일성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진지첸이라고 불렀어요. 소련이 만들어낸 허수아비였다. 사실 박정희도 공산주의자였어요. 원래는 애가 친일한 거 내가 잘 안 해. 계속 그냥 죽여버려. 원자폭탄 터트리니까 되는 거야 인마. 미국이 짱이야. 저번 편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파지만 시작은 기독교, 그걸 기반으로 보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진보 보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것이 또 어떻게 남북한으로 이어졌는지, 그런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남한이 생기고 북한이 생기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번 2화 동안 저희가 배웠던 걸로는 어느 수준의 변질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지향했던 가치와 또 지금 남한과 북한이 지향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들, 뭐 김일성, 이승만 이런 사람들 간에 조금은 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해방 시간? 해방 공간. 해방 공간에서 어떠한 이론들이 일어났는지 해방 스페이스 타임. 그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편은 어디 먼저 얘기하고 싶으세요? 남한 아니면 북한? 북한 먼저 네. 해보죠. 그러면은 해방 공간에서 어떻게 그 기존의 공산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척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당으로 변질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1945년 8.15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써, 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써 일본이 지지를 무조건 쳤죠. 항복을, 네. 지지를 쳤던 일제에게는 패망이었지만 조선에게는 해방이었죠. 그런 해방이 왔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나, 사실 이거는 함석헌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해방이 도둑처럼 찾아왔다. 도둑처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해방이 온 거야. 미국인과 러시아인의 형태로. 이 일본인 군들이 가니까 러시아 군과 미군들이 온 거야. 근데 해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 독립된 건 아니야. 그래서 치고받고 우리끼리 싸우다가 48년도에 남한에서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적으로 수립이 되고, 이어서 9월에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또 별도로 수립이 되는 이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45년 8월 15일부터 48년 8월 15일, 이때까지 이 3년의 역사, 그리고 이후 2년 지나서 1950년도 6월 25일에 김일성이 남한으로 쳐들어오는 이때까지의 이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우리가 왜 갈라졌는가.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처죠. 사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했고, 그동안 우리끼리 그렇게 갈라진 거야. 공산당도 생기고 기독교도 생기고, 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계속 6.25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갈라지고, 친일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 민족이, 조선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의 독립된 정부를 만들지 못한 이 비극, 이 비극에서 아직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비극을 제대로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야. 6.25가 가장 아픈 상처잖아. 내란, 내전, 우리끼리 형제 자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15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상처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테라피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여태까지 사실 남 탓할 수 있었잖아요. 일제 얘기하면은 이토일을 보면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이완용 배신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6.25를 얘기하는 순간부터는, 물론 김일성 나쁜 놈, 빨갱이 나쁜 놈, 뭐 박헌영 나무새끼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도 조선인이에요. 한국인이야.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김구를 죽인 나쁜 놈, 뭐
여운형을 죽인 나쁜 놈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다 한국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봐야 하는데 먼저 북한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김일성이 어쩌다가 짱이 됐는지. 짱이 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3대 세습을 하는 정은이 형까지. 저건 공산당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독재 국가 뭐 공산주의는 독재를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도 그로테스크한 종교 국가, 신정 국가예요. 김일성이 지금도 주석이에요. 귀신이 지도자인 나라야. 김일성에. 김정일도 있고 아직도. 그러니까 정말 그로테스크한 민족주의적이면서도 귀신을 믿는 국가가 된 거야. 이거 공산주의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말이 안 돼요. 거의 100년이나. 전체주의적이고 개인 숭배적이고 이런 나라가 생긴 그 과정에는 김일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되고 그런 인물이 왜 북한의 지도자가 됐는가. 원래 김일성이 들어온 거는 1945년 10월 17일이거든요. 오케이. 김일성은 그 전까지는 조선에 안 있었어요. 평양이 없었어요. 김일성은 어디?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그 동북 항일 연군이라고 하는 이제 동북지방,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일제와 싸우는 게릴라 빨치산 집단이 있습니다. 파르티잔. 그 부대의 장교였고, 그게 일제에 소탕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김일성보다 더 늦게 마오쩌둥이 49년도에 돼서야 중국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중국 공산당은 게릴라예요. 빨치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탕됐을 때 이후에는 소련군의 장교가 돼요. 대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 군인이야. 그럼 이 사람 국적은 한국이었어요? 아니면 뭐야?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할 때도 김일성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핏줄은 한국인이에요. 그 김성주입니다. 본명은. 심지어. 본명 김성주야. 그리고 한 12년생인가? 아무튼 10년대생이 어려요. 다른 우리가 봤던 지금 그렇네.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어리고, 박헌영보다도 어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만주지방에서 중국인으로 살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조선족처럼 산 거야. 그 소련군 문서에도 소련군 안에서도 자기를 김일성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진지첸이라고 불렀어요. 지첸.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에서 쌍만위였거든요. 네, RHE이긴 하더라고. RHE, SYNGMAN. 맞아. 쌍만리. 거의 쌍만리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아니에요. 서재필이 필립 제이슨인 것처럼 이 양반은 쌍만리야. 물론 한국인이었지만. 김일성은 진지첸. 중국인이네, 그냥. 중국인이야. 거의 한국말보다 중국말 잘했어요. 그 정도였다고? 그 정도였어요. 한국에서 살지는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 잠깐 있었던 거, 태어난 거 이후에는 중국에서 자란 거야. 그 중국 군이었던 거예요. 중국 공산당 군인이었다가 그게 안 되고서 소련군이 된 거예요. 김일성이 10월 17일에 소련군에 의해서 딱 무슨 개선 장군처럼 대단하게 그 독립운동 영웅처럼 들어오지만 사실 그 사람 나는 한국 독립운동 한다보다는 공산주의 운동을 중국에서 한다였던 거야, 이 사람. 난 진지첸인 거야. 근데 진지첸은 김일성을 중국 발음으로 읽은 거예요. 김일성이란 말은 왜 생겼냐, 애초에 원스타. 김성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항일운동을 하는 별이다. 라는 거였고, 이 사람은 독립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일본 일제랑 싸워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더 컸던 사람이었던 그거고, 공산주의자라고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이념에 대해서 막 마르크스를 엄청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당시에 그 만주에서 좀 이제 그 출세할 수 있는 길 중 하나가 중국 공산당 거기 군대에 들어가서 총질. 올라가는 거지. 총재로서 올라가는 거지. 사실 박정희도 공산주의자였어요, 원래는. 여기서 잠깐.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라고요? 이거에 대한 보충 수업을 원하신다면 저희 NJ 투자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다시 들어가시죠. 그 당시에 뭔가 이제 좀 뜻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애비뉴가 채널이 이제 그
약간 박정희나 백선엽처럼 일본군 군관이 되거나 만주에 가서 일본군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일본군 장교가 되거나 혹은 중국 쪽에서 공산당에서 거기 군대에 들어가 장교가 되거나 그둘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그 중국 쪽이었던 거지. 진지첸이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왜 10월 17일에 소련군에 의해서 그 평양 백성들한테 소개가 됐는가? 항일 투사로서 독립운동을 한 국민 그 민족의 영웅으로서 약간 소개가 됐거든요. 김일성 장군. 근데 이미 약간 그 김일성에 대한 그 신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실제 독립운동을 했던 건 맞지. 일본과 싸워서 했고 그 사람이 잘 싸웠겠지. 그러니까 뭐 실제 전투력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출세를 한 거잖아.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신화가 있었고 그걸 좀 더 붐업을 시켜서 얘가 우리 소련이 좋아하는 너네 리더야. 라고 소개를 한 건데 애초에 김일성은 뭐 이승만이나 김구처럼 독립운동계에서 유망한 리더도 아니었고 박헌영처럼 조선의 공산당에서 리더도 아니었고 그냥 젊은 장교였어요. 30대지. 30대 장교였어. 소련군 장교. 얘가 왜 뽑혔냐면은 스탈린이 자 8.15 때 전쟁 끝났어. 네. 근데 미국이 먼저 일본에다가 원자폭탄 쐈잖아. 그죠. 미국이 들어올 것 같은 거. 들어올 거야. 조선에. 그치. 스탈린 입장에서는 벌써 다음 수를 생각해야 돼. 나치랑 싸울 때는 나치랑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스탈린이. 그건 인정해줘야 돼. 스탈린 진짜 나쁜 놈인데 하나 했네 그래도. 더 나쁜 놈이랑 많이 싸웠어. 사실 2차 대전을 그 연합국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소련군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니까 제일 많이 죽은 게 소련군이 제일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사실 다 싸운 건 소련군이 다 싸운 거야. 이게 소련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소련과 나치 둘 다 전체주의 나쁜 놈들. 하나로 보지만 그들이 제일 싫어해서 서로를.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많이 안 죽었고 비교적 소련군이 정말 많이 죽었고 스탈린은 정말 히틀러를 싫어했고 정말 열심히 싸웠고 소련은 스탈린은 나치랑 유럽에서 싸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이랑 싸운 거는 대부분 미국이 싸운 거예요. 태평양에서.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건 그거다 치고 그때는 스탈린과 미국이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의 친구였잖아. 동맹이었잖아. 근데 둘 다 이제 히틀러 자살하고 그 천황 무조건 항복할 때쯤 되니까 야 다음 어떡하지? 다음에는 뭐지?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끼리 소련이랑 미국이랑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다를 다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고 스탈린도 미국을 경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이미 스탈린은 위성 국가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만들 계획이 있었어. 소련에 이제 편입시킬. 그러면 이 조선 반도도 미국 경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박헌영 같은 이 주도적인 놈들은 싫은 거야. 내 말 안 들으니까. 똥까지 먹으면서 이제 자기 의지를 발현하시는 분은 이제 불편한 거죠. 기세등등한 기계에 있는 이런 얘네들 말 안 듣거든. 말 안 들어 박헌영은. 박헌영도 근데 모스크바 유학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근데 이게 또 스탈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스탈린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레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스탈린은 대단한 사람. 레닌은 정말 박헌영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신념과 기계로 자기가 혁명을 해본 사람이야. 근데 사실 레닌의 정말 후계자는 트로츠키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탈린은 약간 이 권력 싸움에 특화된 아까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트로츠키를 잘 죽이고 잘 도려내고 약간 스탈린 정말 철저하고 찌질할 정도로 막 역사에서도 사진에서도 뽀샵도 없을 텐데 뭐 트로츠키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스탈린 자기 권력에서 승리해서 1인자가 된 사람이야. 정말 이념적으로 마르크스나 레닌처럼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어나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자기들이 혁명을 해서 박헌영은 그런 걸 믿는 사람이거든. 호치민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스탈린은 그런 건 관심 없는 거지. 1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심어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탈린의 이제 휘하에 있는 게 NKVD라고 KGB 전신. 푸틴도 KGB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소련은 아직도 그런 애들이 지금, 러시아는 아직도 그런 애들이 지금 지배를 하는 건데, KGB 전신의 NKVD 그 첩보원들한테, 야, 조선에서 조선인들 중에 누가 좀 말 잘 듣고 왔냐?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할 거 같냐? 꼭두각시를.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너무 또 기세 등등해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게는 조선의 자체적인 서포트 베이스가 있으면 안 돼. 자체적인 세력이 있으면 안 돼. 누구야? 물어보니까 진지첸인 거야. 진지첸이. 그 소련군, 왜냐면 소련 NKVD 애들이 뭐 얼마나 뭘 알아. 자기 부대에 있는 애들 중에 조선인들 좀 찾아봤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말 잘 듣고, 진지첸이 그 당시에 거기서 말을 승진을 많이 했던 이유가 또 첩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니치를 했어. 여기 고려인들 중에 조선인들 중에서 좀 얘는 좀 아닌 것 같은. 이거가 소련인 말을 잘 듣는 놈이니까. 그런 거여서 바로 얘를 모스크바로 보내. 그래서 스탈린한테 면접해. 독대를 해서. 스탈린은 이미 뭐 이거고. 예. 진지찬은 갑자기 무슨 대대장인데 갑자기 뭐 스탈린이 부른 거야. 황홀했겠는데? 그리고 애초에 얘는 그렇게 뭐 야망이 크진 않았어요. 내가 조선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 그냥 생각도 못했겠지. 나는 소련 장군하거나 중국에서 이렇게 기껏해야 뭐 한 자리 하고 한 자리 하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스탈린이 부른 거야. 예. 그래서 면접하더니 오케이 너야. 너가 조선이 해. 이렇게 된 거야. 예. K-팝 오디션처럼. 탤런트가 거기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45년도 8.15에 우리가 해방이 됐고, 9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김일성이 스탈린 만났고, 10월 17일에 소련군이 김일성 데리고 평양에서 파티를 열어요. 대회를 열어요. 민중대회. 김일성 장군 환영회. 같이 열어. 그래서 평양 사람들 몇만 명 모아놓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김일성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독립운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요. 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는데 김일성이 온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뭐야 이렇게 새파랗게 어리냐? 우리가 생각하는 김일성 그 독립운동 장군은 그래도 좀 나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0대야.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야, 저 가짜다. 소련군 애들이 심은 거다. 심은 거다. 의심을 했고 중국 공산당의 공산군과 그다음에 그 소련 공산당의 이제 군대로서 장교로서 활동한 건 맞아요. 일본을 싸웠다 그리고. 일본이랑 싸웠지.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진지첸이 이제 김일성으로서 딱 소개가 되고 들어왔어.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실제 평양의 지도자로서 김일성을 소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다 첩보하고 조사할 거 아니야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북한 그 한반도 38선 이북 평양 누가 지금 짱이야? 누가 러닝하고 있어? 누가 러닝하고 있어? 라고 조사에 물어보면 그냥 누가 봐도 이분이었어. 누구죠 이분이? 이분이 JMS 조만식 오리지널 JMS 조만식 선생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왜? 이분이 사실 그 당시에 진짜 평양에서 존경받는 민족의 지도자였고 이분은 김일성을 이날 처음 본 거야. 10월 17일에 그 소련군이 와가지고 이제 일단 이분은 소련군 들어온 것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은 정치적으로 그쪽이 아니었나? 기독교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절친이자 이제 어떻게 보면 계승하는 제자고. 완전 반대네, 그럼. 완전 반대. 공산주의. 공산주의 반대 기독교 보수 민족주의자. 안창호의 절친. 오리지널 멸공을 외치신. 오리지널 멸공. 네. 근데 아니 멸공을 외치진 않아요. 그렇죠. 이분은
평화주의자예요. 또 멸하려고 하지 않아. 멸할 것이 있다면은 내 마음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조선의 간디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오. 실제 간디를 굉장히 존경하고 1920년대부터 이분은 조만식 얘기 선생님 얘기는 제대로 한번 또 쫙 읊어야 될 거고 오늘. 근데 어쨌든 핵심은 조만식 선생님이 JMS가 평양의 지도자였고 이분이 원래 당연한 지도자였고 그 당시에 소련이든 미국이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의 지도자인가 대통령을 뽑는다면 선거를 한다면 누굴 뽑을 거냐라고 하면은 남한에서는 여운형, 북한에서는 조만식. 오. 이 정도였기 때문에 네네.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그 당시 조만식 선생 입장에서는 김일성 갑툭튀인 거야. 얘는 뭐야? 그치. 소련군이 데려온 거야. 그리고 소련군이 들어온 것도 야 그냥 빨리 좀 이따 그냥 가세요. 조만식 선생은 평생 독립운동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일본 갔고 너네 승전국이라서 온 거 알겠는데 너네 오시지 마세요. 근데 오면 일제랑 똑같은 거잖아. 소련군 잠시 머물다 가세요. 감사한데 일본군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하시는 분이었고 그 상태에서 김일성을 소련군이 소개했을 때 뭐야 생각보다 좀 너무 이렇게 어리네? 나보다 어리네? 그리고 김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사람이 최용건이라는 또 공산주의자 이제 군인이 있어요. 최용건이 또 조만식 선생님의 애제자예요. 오산학교.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조만식 오산학교 출신이 많고. 근데 거기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그게 있어. 그렇진 않았죠. 그렇진 않았는데. 그때 안 했는데 최용건은 뭐 자세하게 할 수 없죠. 최용건은 오산학교를 다니다가 벤절. 약간 반항심이 생긴 거야. 왜 그랬냐면은 조만식 선생님 다음에 오산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백인이 꽂힌 적이 있어요, 한 번. 미국인 선교사가 꽂힌 적이 있어. 근데 최용건은 뭐야, 난 제시로가 된 거야. 양키가. 그래서 이제 만주로 가서 이제 공산당 들어가서 이제 독립운동 했던 뭐 그런 이제 근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너무 제자야. 조만식 선생님을 존경하고. 근데 김일성은 이제 뭐 오산학교도 안 다녔고 그냥 진짜 갑툭튀인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소련에 의해서 철저히 소련에 의해서 북한의 지도자가 됐고 원래 조선 민중의 평양 시민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조만식 선생은 김일성에 의해 죽음을 당했는지. 1950년도 6.25가 터지고 나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조만식 선생이 가려고 했던 길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45년 이후에 김일성이 들어오기 전에 8월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건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8월 15일에 그 당시에 해방촌에 들어와 있는 이 조선 민중의 입장에 생각합시다. 1945년 8월 뭐 18일, 19일, 20일, 9월 초 이때로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8월 15일 날 어땠을지 생각을 해봐요. 원자폭탄이 갑자기 떨어졌어. 라디오를 켰어. 갑자기 천황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항복이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도둑같이 해방을 맞이한 입장에서는 뭐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럴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좋긴 한데. 좋긴 한데 잠깐만. 그럼 우린 뭐야? 그러면은 여기서 생기는 게 여기서 지금 미국 같은 상황이었으면 지금 프랑스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불보듯 뻔하죠. 그렇죠. 야 그럼 잠깐 저 일본 순사 이제 그러면은 패도 되는 거야? 패도 되는 거야? 저 옆집에 제 애가 친일한 거 내가 제 아내 계속 그냥 죽여버려? 잠깐만 쟤 빨갱인데? 월마트 털어야지. 이런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일본인 입장에 생각해봐요. 일본인도 사실 천황이 항복할 거 몰라. 일본인 여기 서울 사는 용산 사는 나 일본 시민이야.
야, 잠깐만, 야, 씨. 야, 좋됐다. 난다요. 조센진노.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서로 불안한 상태가, 이게 아나키야. 다른 게 아나키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가 정부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정부가 없어진다는 거는 질서가 없어진다는 거고, 정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력의 독점이에요. 정당한 폭력의 독점. 경찰과 군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는 순간 무서워지는 거예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 정글의 법칙.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민족의 지도자분들이 빨리 움직였어야 되죠. 가장 빨리 움직인 게 여운형 선생님입니다. 남쪽에서는. 남쪽에서. 근데 사실 남북한이라고 갈라져 있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운형 선생이에요. 여운형 선생이 그 당시에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어떤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열렬했고, 가장 덕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도 좋았고, 조만식 선생도 그랬지만. 여운형 선생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전에 사실 일본 쪽에서도 먼저 움직여서, 일본 총독부에서 송진우 선생을 먼저 컨택을 해. 송진우 얘기하면 더 길어지는데, 아무튼 송진우는 그래도 일본이랑 계속 얘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약간 타협한 사람이야. 민족주의자고 우파인데, 일본이랑 좀 타협을 해서, 약간 친일파? 약간 느낌. 돈도 좀 있고, 동아일보 만든 사람, 동아일보 창립자. 그래서, 근데 대단한 사람이고 독립운동 열심히 한 사람인데 일본이랑도 계속 협력했던, 그러니까 대화했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사람인 거야. 썸 좀 탔구나 그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일본 총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일본인들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안전 보장해 주세요. 조선인들 미쳐서 날뛰지 않게. 컨트롤 좀 해달라. 조선인들이 다 갑자기 막 쟁탈하고 다 죽이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조선인 지도자 한 명이랑 협력을 해서, 협상을 해서 조선인한테 권력을 줄 테니, 행정권, 경찰권, 치안 유지권 줄 테니 일본인들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요 파트너로 생각한 게 송진우였는데, 송진우가 싫다 그래. 내가 그거 왜 하냐. 우리 송진우는 또 굉장히 뚝심 있는 사람인 게 임시정부 그를 추대하는 사람이었어. 너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는 입지가 떨어져.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너랑 안 해. 이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여운형 선생은, 여운형도 뭐 변절한 사람이 아닌데, 여운형은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러다가 진짜 우리끼리 막 다 죽이고 막 칼부림 나고 뭐 실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딱 들어가가지고, 오케이, 협상합시다. 넘겨 우리한테. 우리가 건국 준비할게. 건준. 조선 우리 나라 만들 테니까 너 대신 너네 그냥 보내줄게. 그냥 뭐 그렇게 보내줄게. 대신 안전하게 넘기자. 이 안악기 생기면 안 된다. 무정부 상태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건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건준의 지도자가 이제 여운형이었고, 북쪽에서는 조만식 선생. 같이 공동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여운형이 연락을 해가지고 여운형, 안재홍, 뭐 그 조만식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이승만과 김구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안 정해진 상태예요. 김구는 어떤 입장이냐면은, 김구는 사실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 김구도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김구는 임시정부 처음 생겼을 때는 사실 완전 그 경비였어, 경비. 말단이었어요. 1919년 임시정부 처음 생겼을 때는. 근데 임시정부 그 당시에, 그리고 임시정부 그 당시 첫 번째부터 그 지도자였던 게, 대통령이었던 게 이승만이었어요. 이승만은 워낙 오지야. 독립운동계에. 너무 똑똑해. 그냥 뭐 스펙이랑 이게 그냥 뭐 말빨로 그냥 조지는. 그냥 뭐 넘사벽이야. 필립 제이슨 빼면은. 근데 필립 제이슨은 그렇게 막 열심히 뭘 권력을 하려고 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승만이 원탑이고, 김구는 원래 경비원이었다. 김구는 싸움 진짜 잘해요. 그 일본군을 그냥 맨손으로 목 졸라 죽여가지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키도 크시고 막 그러잖아. 아무튼 김구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보다 이게 먼저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구는, 근데 어쩌다가 김구가 임시정부에 주석이 됐냐면은, 임시정부가 완전 다 폭삭 망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 처음에는 막 다들 모여가지고 막 엄청 파이팅 넘치게 했는데, 20년대, 30년대, 40년대 되면서부터는 임시정부는 진짜 가난하고
다 떠나고 폭력 운동 하자고 하는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다 공산당 쪽으로 가고 친일하고 정말 친일하고 변절하고 이러니까 정말 임시정부에 남아있는 뚝심 있는 사람이 김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이 지조와 신념과 투지는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김구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임시정부의 리더로서 들어오고 싶었어. 이걸 다시 내가 임시정부가 이제 메인 정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임시정부를 인정해라.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유럽에서는 드골이 그 위치였거든요. 샤를 드골. 샤를 드골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이제 지도자로서 독일에 협력한 그 비시 거버먼트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 중에 독일이 협력한 그 친독한 애들, 친독한 애들을 제끼고 이제 영국이랑 협력해서 계속 임시정부 형태로 프랑스 독립운동을 했던 게 샤를 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드골은 인정을 했어. 드골이 실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김구는 자기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됐죠. 그러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조선 땅 안에서 묵묵하게 계속 해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지도자가 여운형과 북쪽에서는 조만식인 거지. 그래서 건준을 이제 시작을 했고 8월부터 바로. 그래서 바로 일본이랑 협상해서 건준이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건준에서 건국을 준비할 거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그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은 대한민국도 아니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아니었어요. 뭐죠?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맞죠. 남한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영어로는 Republic of Korea. 사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냐, 그냥 Republic of Korea냐의 차이인데, 이 당시 건준에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 이름은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Korea예요. PRK예요. PRK. 그 PRK는 이제 상징적으로도 임시정부를 존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승만과 김구를 둘 다 모시려고 했어. 근데 둘 다 인정 안 했어.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임시정부의 법통이 무너진다. 벌써 분열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밖에서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안에서 계속 묵묵히 참고 있었던 놈들에 대해서 경계 아닌 경계가 있어. 야, 안에서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변절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건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놔뒀겠지. 내가 목숨 걸고 폭탄 던질 때 니들 뭐 했는데? 김구 입장에서는. 내가 목숨 걸고 폭탄 던질 때, 내가 봉창이 봉길이 다 보내고, 도시락에 폭탄 쏴가지고 내가 보내고, 다 할 때. 다 했어, 엄마. 창호 형도 마. 다 하시다 가셨고. 근데 이제, 사실 조만식도 그렇고, 학교한 거잖아. 예수쟁이가 뭘 하고. 예수쟁이가 학교하고 신문하는 애들이, 니들 일본이랑 그래도 사이가 괜찮으니까 안 죽이고 있었던 거지. 나는 조선 들어갔으면 막 고문당하고 죽었어. 네. 이건 거지. 그죠? 그리고 이승만 입장에서는, 야, 미국이 폭탄 터뜨렸으니까 이제 된 거지. 니네 한 게 그게 무슨 소용인데. 실력 양성? 민족 야, 원자폭탄 터뜨리니까 되는 거야, 임마. 미국이 짱이야. 이거야. 이승만은. 그런 상황에서 여운형과 조만식이 세운 이 건준과 인민공화국. 조선 안에서 하는 사람들의 운동에 대해서는 경계가 있었던 거죠. 임시정부. 그리고 건준. 그다음에 인민공화국. 요게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움직이는데 여기도 통합이 안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미국이 있었고. 그렇죠. 김일성은 소련이 있었고. 있었고. 그래서 그럼 얘네 지금 다 살짝 퍽업하고 있네. 이거 좀 여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뭔가 지금 여기 기회다. 이걸 봐서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야 김일성 너가 김일성이 이쪽 위로해.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러면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렇죠. 요런 분위기가 되는 거구나. 크게 봤을 때 그렇게 된 거고. 뭐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인민공화국 얘기나
뭐 찬탁 반탁 운동 이런 논쟁이 생기는데 이거를 다 해결하려 보면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 얘기해야 될 남한 이야기. 그건 이제 여운형과 이승만과 김구 사이의 이야기가. 근데 그거는 좀 스포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예.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평양으로 돌아갑시다. 물리적으로 평양으로 가. 그래서 남한에서 그런 일들이 돌아가고 있을 때 북쪽의 카운터파트, 여운형의 북쪽의 카운터파트이자 평양의 지도자는 조만식이었다. 조만식은 계속 거기서 명망 있게 운동을 하다가 소련이 데려온 김일성을 만났고 10월 17일에 김일성이 대중에게 소개가 되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조만식 선생님 입장에서는 갑툭튀 굴러 들어온 돌이고 이게 뭔데? 그치. 그래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어? 그래 뭐 그 정도면은. 근데 얘가 좀 김일성도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발음도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중국 발음, 러시아 발음 다 섞여가지고 살짝. 그리고 중요한 거는 조만식 선생님은 한복을 항상 입고 있었어. 사진 보면은 이제 또 말년에는 사실 두건을 두르고 있는데 이건 종기가 나서 그런 거고 한복을 자기가 이제 간디 영감 받아서 간디도 자기 나라 옷 입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 옷 입고 그치.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김일성은 한복 입은 사진 본 적 있어요? 그 중국 인민복을 입죠. 그렇죠. 군복을 입고 있거나 인민복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화 차이예요. 이승만 한복 입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있긴 하지만 양복이 많아요. 거의 양복을 입어요. 김구는 한복만 입습니다. 여운형은 또 양복만 입어. 이게 참 이게 그 패션이 자기 노선을 또 보여줘요. 조만식 선생의 이 그 노선은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기독교적이지만 보수적이지만 민족주의적이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김일성에 대해서는 소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봤어요. 하지만 협력해야 된다. 멸공은 아니었다.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말을 안 듣네.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런 놈들은 무조건 처치해야 돼. 김일성이를 심어야 돼. 그래서 김일성을 이제 케어하고 있었던 소련의 그 총사령관이 스티코프라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미국 남한에서는 하지 중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소련 쪽에서는 스티코프라는 장군이 들어오는데 스티코프가 이제 김일성을 이제 데리고 들어온 거지. 얘를 똘마니로 데리고 들어와서 한 입장에서 조만식이 계속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조만식한테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티커프가. 당시에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그 45년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했었고 삼상이라고 하면 영국, 미국, 소련 이 2차 대전 승전국 얘네들끼리 짬짬이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조선 어떻게 할래? 이미 38선은 나눴지만 요거는 그냥 임시적인 거고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터 신경전이야 벌써. 영국, 미국이랑 소련이랑 간을 개보는 거지. 자본주의랑 공산주의 이미 냉전의 시작이야. 요거 지금 소련 주기도 아깝고 내가 다 먹자니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독일을 갈랐잖아요. 독일은 가른 건 말이 되지. 그냥 독일이 독일이랑 전쟁한 거잖아. 그치. 근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랑 전쟁한 거잖아. 근데 왜 뭐? 근데 일본을 가른 게 아니야. 조선을 갈랐어. 왜? 소련이 일본까지 못 들어갔거든. 그치. 왜? 소련은 히틀러랑 싸우느라고 바빴거든. 그러니까 소련이 진작에 더 빨리 들어왔었으면은 조선이 갈라지지 않고 일본이 갈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은 그냥 소련이 됐겠지. 근데 이제 일본까지 못 들어가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내려온 게 조선인 거야. 그러니까 조선을 가지고서 38선을 그었고 어떻게 나눌까를 얘기하다가 자, 일단은 소련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탁 통치를 하자. 후견 통치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임시로 해주자. 얘네가 아직 지들끼리 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어드바이저. 우리가 좀 해주면서 키우자. 얘네가 솔직히 얘네가 뭘 알아? 계몽 좀 시켜줘야지. 의식화 좀 시켜줘야지. 얘네 뭐 애초에 미개하니까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니야? 우리가 좀 키워줘야 돼. 이런 생각으로 아프리카랑 중동을 다 그런 식으로 식민지화하고 보호령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신탁 통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련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게 이제 스탈린의 입장이고 김일성과 이 공산주의자들은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 이게 평생 하자는 게 아니라 소련이 잠깐 하다가 독립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독립시켜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되겠어? 김일성이겠지.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되겠지. 공산당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찬성하는 거야. 근데 조만식 같은 사람은 찬성할 리가 없죠. 그렇지. 찬성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잠깐이라고 해도 야, 내가 이걸 35년을 어떻게 할지 딱 보이는데. 보이는데 네.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대표인 스티코프가 와서 조만식에를 앉아가지고 내 러시아는 못하니까 이제 뭐라고 했겠지. 야, 왜 죽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때만 조만식이가 조만식이 그러니까 완전 아우라가 일단은 한복 입고 두건 두르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간디 느낌으로 싫어 한 거야. 스티커가 실제로 총을 냈어. 권총으로 자리에서. 야, 너 아니 그 전에는 이제 너 이거 찬성해주면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였었어. 김일성은 그냥 군대만 하게 하고 너를 모실게. 오히려. 처음에는. 근데 구라였겠지. 말 잘 들었으면 스탈린 입장에서도 뭐 나빠질 수 있죠.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이거 뭔 줄 알고 지금 빨리 들어. 죽여버릴 거야 할 때만 조만식이가 이랬대. 저고리를 그러니까 저고리가 아니라서 내가 이게 안 되는데 까면서 쏴라. 그러니까 스티코프는 와, 쌍또라이네. 가 된 거지. 두려울 게 없는 놈이다. 쌍또라이구나. 진짜 미친놈이구나. 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김일성을 키워서 조만식을 제거할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46년도에 조만식을 가둬버려요. 소련에 의해서 그 북쪽은 신탁 통치에 찬성하고 독립된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당이 김일성이 주장으로 있는 노동당으로 노동당이죠. 지금까지 이어오고. 조만식 선생은 고려 호텔에 갇힌 상태로 계속 남한에서 오는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기는 했지만 이미 목숨을 자기가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치. 알면서도 근데 나는 남한으로 가지 않겠다. 내가 남한으로 가면 이 북녘에 있는 동포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남쪽으로 보내고 자기 제자들, 자기 측근들을 다 떠나 보내면서도 감금되어 있었고 6.25가 터진 이후에 김일성이 한번 쫙 내렸다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길에 총살했다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고요. 누구도 조만식 선생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돌아가셨는지, 시체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형충원에 조만식 선생의 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아내가 갖고 왔던 머리카락 안 들어있어요. 이야,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여가지고 정말 저는 일단 이런 정보가 아예 없으니까 사실 이게 나만 모르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 안 다녀서 그런 거. 한국 학교 다녀도 조만식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사실 북쪽에서 활동한 사람이고 뭐 남쪽에서 김구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약간 좀 소위 말하면 진보적인 역사를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도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뉴라이트 쪽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다 전교조들에 의해서 전교조는 좌파고 좌파들은 다 이제 뭐 김구, 여운형 추종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다 여기 하는데 사실 김구는 우익이고 애초에 조만식도 우익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북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찬스가 없죠. 물론 국사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이승만, 김일성, 키코테야 김구,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남강, 그다음 남강 이승훈, 다석 류영모, 그다음 함석헌 이렇게 내려오는 이 얼라와 씨알의 사상. 사실 그분들의 사상과 이 조만식 선생의 사상이 되게 괴를 같이 하거든요.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같은 계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세계관과 삶의 길, 그리고 그 노선이
사실은 북녘 땅에 있었던 평양의 다수의 민중들이 바랐던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김일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지도자는 사실 스탈린이 만들어낸 소련이 만들어낸 팝벳 허수아비였다. 물론 그 이후에는 김일성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죠. 김일성이 1950년도에 조만식을 죽였죠. 조만식이 가장 큰 원래 경쟁자였죠. 북쪽에서. 조만식을 죽였어. 그 이후에는 허가이라는 사람도 죽입니다. 허가이는 허정숙 말고 허가이는 소련파예요. 그 소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한에도 김일성 말고도 다양한 사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박헌영을 비롯해서. 허가이는 또 그 소련 출신, 진짜 소련에서 태어나서 본명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알렉세이 허가이 이런 진짜 그 러시아 사람이고 그 조선 혈통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소련인들과 같이 왔던 그 소련파가 있고요. 그 소련 본국파. 김일성은 말씀드렸지만 소련 군 소속이긴 했지만 중국 출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박헌영 같은 이제 국내파, 남로단계, 남조선 노동당을 이끌었던 국내에서 계속 공산당 운동했던 사람들. 또 숙청을 하고 박헌영은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미국 스파이였다라고 김일성이 몰아서 죽입니다. 그치. 허가이도 죽이고, 그다음에 연안파라고 해서 최창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우리 허정숙의 수많은 전 남편 중 한 명. 최창익도 암살을 하고, 뭐 나중에 뭐 김두봉, 김원봉 이런 다양한 그 소련이 아니라 북한의 평양 쪽의 지도자급이었던 경쟁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숙청을 합니다. 이 과정이 진짜 사실 김일성의 대단하다면 하면 대단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능력이에요. 아무리 소련의 후견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 정적들을 다 철저하게 죽이는 거는 정말 이 마니아틱한 그 능력인 건데,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서는 압도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독재자로 군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북한 이퀄 공산당 이퀄 김일성 독재라고 하는 이 등식이 생긴 것이지, 40년대, 50년대 이 그 북녘 땅의 풍토를 봤을 때는 사실 원래는 조만식이 리더가 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산당이 리더가 되더라도 사실 박헌영이 되는 게 맞았고, 박헌영을 제낀 것은 스탈린의 선택이었을 뿐이고, 그 이유는 김일성이 스탈린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도 김일성이 알아서 계속 정적들을 숙청했기 때문에 이러한 좌익 이퀄 김일성이라고 하는 구도가 생겼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스토리였고요. 네. 이제 다음 편에는 네네. 또 일단 저는 그 북한 얘기도 좋았지만 그 해방 공간에서 그 폴리티컬 그 좀 뭔가 그 공황 상태, 네. 그거에서부터 또 어떻게 이제 북한으로 저희가 갔는데, 네. 다음 편에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구, 여운형, 지금 한국이까지 어떻게 그게 또 됐는지, 네. 그 얘기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스.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